여러분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지방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남편은 번듯한 중소기업 임원까지 지냈으니 남들은 저희가 팔자 좋은 줄만 압니다. 민정 씨는 좋겠어. 연금도 넉넉하고 집 걱정도 없으니 노후 준비 끝났네. 동네 친구들의 이런 부러움 섞인 말들이 사실은 우리 부부를 갉아먹는 독이었을까요? 단 1년 만에 그 모든 평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민정, 당신 미쳤어? 우리 집 담보로 1억 5천만 원 대출? 이게 대체 뭐냐고. 평소 화 한 번 안 내던 남편 승건 씨의 사자후가 거실 유리를 깨트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졌고 눈앞은 순식간에 캄캄해졌죠. 남편의 손에 들린 노란 은행 독촉장 하나가 우리 부부의 35년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해봐. 당신 이 돈 어디에 썼어? 집 명의가 당신 거라고 나 몰래 이런 짓을 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방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왜 저희 부부의 노후가 파산 직전까지 갔는지에 대한 차마 남들에게 말 못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위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평생 쌓아온 집과 돈을 다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퇴직 후에도 예전 직급에 갇혀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노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대담한 짓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 사랑이 조금 지나쳤을 뿐이고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소한 배려가 어떻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받은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쩌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자식 앞에 부모 없다는 그 무서운 진실. 그 비극의 시작은 이혼하고 돌아온 제 하나뿐인 딸아이였습니다. 과연 저는 왜 남편 몰래 그 큰 돈을 대출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딸아이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자, 그럼 한때는 우아했던 우리 집 거실이 왜 아수라장이 되었는지 그 지옥 같았던 첫 번째 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 승건 씨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하던 날, 저희는 서로 손을 맞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자. 그때만 해도 저희 앞날에 먹구름이 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남편의 퇴직금과 그동안 부어온 국민연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따로 준비했던 개인연금까지 싹 합쳐보니 매달 우리 통장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노부부 둘이 먹고 살기에 차고 넘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 하지만 막상 퇴직 생활이 시작되니까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했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임원 자존심이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선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승건 씨의 머릿속은 여전히 이 상무 시절에 멈춰 있었거든요. 예전 회사 후배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어이 나가서 밥값을 본인이 다 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상사였는데 어떻게 얻어먹냐. 아직 이 정도 낼 능력은 돼.
한 번 나가면 소고기에 술값까지 20만 원, 30만 원 쓰는 건 우스웠죠. 여기에 품위 유지한다며 골프 모임은 또 왜 그리 빠지지 않는지. 제가 옆에서 여보, 이제 우리 형편 생각해서 조금 줄이자라고 하면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남편의 씀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거든요. 5억짜리 아파트 관리비에 나이 들수록 늘어가는 부부 보험료, 거기에 경조사비까지 합치니 연금 300만 원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모아둔 비상금은 야금야금 줄어드는데 남편은 여전히 통장이 넉넉한 줄만 알고 있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퇴직하고 나서도 예전 씀씀이 못 버리는 남편 때문에 밤마다 가계부 적으며 한숨 쉬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집엔 빚도 없고 비록 지방이지만 5억짜리 아파트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평온하던 우리 집에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 들이닥친 건 바로 그때였죠. 시집가서 잘 사는 줄만 알았던 하나뿐인 딸아이가 돌도 안 된 손주. 녀석을 등에 업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눈물이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사업 실패와 이혼, 그리고 짊어지게 된 빚더미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그 눈물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불씨가 될 줄은 말이에요. 승건 씨는 딸의 소식을 듣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놈이 감히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 하지만 남편은 분노만 할 뿐 당장 딸이 살아가야 할 현실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연금 300만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딸아이와 손주의 생활비로 나가기 시작했죠. 남편의 골프 모임 비용은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뭐라도 장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자그마한 카페라도 차리면 손주 분유값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얘야. 우리 집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자식이 굶게 생겼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가져온 카페 사업 계획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고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장밋빛 미래가 가득했거든요. 엄마, 이거 대출 조금만 받아서 시작하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그 달콤한 유혹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눈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게 정말 자식을 돕는 길인지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길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이 알면 당장 딸을 내쫓으려 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생전 처음 보는 거액의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집이 4명이니까 승건 씨 몰래 잠깐만 빌려 쓰고 갚으면 되겠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딸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 하나 해약하는 것도 벌벌 떨던 제가 어떻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을 용기를 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온 진짜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제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딸의 손에 쥐어준 그날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과연 그 돈은 딸아이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부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마지막 한 걸음이 되었을까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던 날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근처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에 빗장을 지른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잠시나마 그래, 이게 엄마지. 내가 잘한 거야라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돈으로 진짜 대박 터뜨려서 이자도 내가 다 내고 원금도 금방 갚을게. 나만 믿어. 딸의 그 호기로운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제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딸아이는 번듯한 카페를 차려야 손님이 온다며 지방치고는 꽤 비싼 상권의 권리금까지 줬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테리어니 집기니 하며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카페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돌아오는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남편이 쓰는 돈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그 비싼 이자를 감당할 여유가 우리 부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승건 씨 몰래 제 비상금과 보험까지 해약해가며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새 반찬이 왜 이래? 생선 한 토막이 없네. 식탁에 앉은 남편이 투덜거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숟가락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남편은 여전히 밖에서 후배들에게 소고기를 사고 수십만 원씩 하는 골프 모임 회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임원 출신의 품위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남편에게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식 망쳤다라고 소리칠 남편의 얼굴이 무서워 입을 뗄 수가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연금 300만 원이나 받는데 그 정도가 왜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300만 원이 온전히 우리 부부의 생활비였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딸아이와 손주의 생활비까지 저희가 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1억 5천만 원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실질적으로 저와 남편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는 카페 매출이 나오지 않자 저 몰래 또 다른 곳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만 열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던 딸아이의 호언장담은 개업. 석 달 만에 처참한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월세에 재료비, 전기세까지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었죠. 엄마, 이번 달 이자 좀 어떻게 안 될까? 다음 달부턴 진짜 내가 낼게.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수명은 몇 년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화장실에서 숨죽여 통화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제 선에서 막으면 남편은 평생 모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독촉장은 예고 없이 날아왔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남편이 우편함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서류를 가로채야 했으니까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요. 남편이 기분 좋게 퇴근해서 여보, 다음 달에 우리 친구들이랑 동남아 골프 여행 가기로 했어. 인당 3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 연금 모아둔 거 좀 있지?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연금을 모아두기는커녕 당장 다음 주에 낼 대출이자 80만 원도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야 하는 처지였는데 말이죠. 당신,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 여행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 연금이 300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남편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쥘 뿐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거든요. 딸아이가 카페 운영이 힘들다며 가게 문을 닫아 걸고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카페 임대료는 밀려 있고 대출 원리금 상환 독촉은 제 이름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자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연금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간의 투명한 경제 공유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그 대가가 결국 우리 집 아파트를 통째로 날려버릴 위기로 돌아왔으니까요. 과연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아니, 넘길 수는 있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마지막 통보서가 남편 승건 씨의 손에 들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거든요. 남편 승건 씨가 던진 대출 독촉장이 거실 바닥에 떨어지던 그 순간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탱하던 거대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민정, 당신 제정신이야? 1억 5천만 원? 이게 지금 남의 집 이야기하는 거야? 평생을 임원으로 대접받으며 살아온 남편에게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혀 빚더미에 올랐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거대한 상갓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소주병만 비워냈고 저는 거실 구석에서 죄인처럼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80만 원에 원금 상환 압박까지, 거기에 딸아이 생활비와 우리 부부의 최소한의 생계비까지 계산해보니 연금 300만 원은 정말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제발 금리를 조금만 낮춰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럽니다. 하지만 은행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지금 연체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금리 인하권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은행 문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후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절망적인 기분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여기저기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일자리가 있는지 혹은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처럼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는 가구는 정부에서 주는 웬만한 지원 대상에서 다 제외되더라고요. 아니,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쌀쌀 돈도 없는데. 주민센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노후에 자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빚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하우스 푸어의 삶. 그게 바로 우리 부부의 현실이었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 승건 씨를 설득해서 다시 일터로 보내는 일말입니다. 내가 명색이 임원 출신인데 지금 가서 경비나 주차 관리를 하라고?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남편의 그 대단한 자존심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살리려다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자존심이 문제야?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거든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노후에 이런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했나?
남편의 그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전 인맥을 동원해서 작은 일자리라도 알아보기로 했고,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대출이 껴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딸아이의 소식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요.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에 제 희망은 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사실 카페 말고도 대출이 더 있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갈지도 몰라. 세상에. 1억 5천만 원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카페 매출이 떨어지자 제2금융권,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사채까지 손을 댔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단순히 은행 빚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식이 파놓은 그 거대한 구멍은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일 수 있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요. 그래도 첫 번째 희망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던 승건 씨가 다음 날 아침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일자리 구해올게. 당신은 집 잘 지키고 있어. 남편의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힘합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사이 우리 집 초인종을 거칠게 누르는 불청객들이 찾아왔거든요.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숨긴 진짜 빚의 액수는 대체 얼마였을까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더 끔찍한 진실이 그날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온 집안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승건 씨가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간 지 불과 2시간도 안 된 시각이었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문 밖에서 사나운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이민정 씨 댁 맞습니까? 따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문 여시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채?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나올까봐 겁도 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저기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5억짜리 우리 집 아파트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채라는 게 단순히 이자가 비싼 대출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주머니 따님이 빌려간 원금이 5천만 원이고 이자까지 해서 오늘까지 8천만 원입니다. 따님은 연락도 안 되는데 집 명의가 아주머니 거니까 대신 갚으셔야죠. 8천만 원. 1억 5천만 원 대출도 감당 못해서 허덕이는 저에게 그들은 또다시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던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집안을 훑어보는 그들의 눈빛에 평생 일궈온 제 삶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는 카페 운영 자금이 모자라자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마자 이런 무서운 곳에 손을 댔던 겁니다. 그것도 엄마인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보증을 세운 채로 말이죠. 나중에 승건 씨가 퇴근해서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 승건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아침에 입고 나갔던 양복에 흙먼지를 묻힌 모습이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들 누구야? 남편의 고함에 사채업자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던 남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모습을 보는 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던 끝에 남편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아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임원 출신으로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던 그 남편이 자식 때문에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같은 청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혹시 이런 광경 상상해 보셨나요? 남자들은 한 달이라는 기한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우리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제 흐느낌뿐이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울며 사죄하자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민정아, 우리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나 오늘 일자리 알아보고 왔는데 나 같은 노인네는 써주는 데가 없더라. 경비일도 이미 대기가 수십 명이라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력 있고 멀끔한 중소기업 임원 출신이면 어디든 반길 줄 알았는데 67세 노인에게 사회는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 살아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보험 해약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부어온 연금 보험이며 실비 보험까지 다 뒤져보니 해약 환급금으로 3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이거라도 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어. 우리 몸 아픈 건 나중 문제고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순 없잖아.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과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정말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했죠.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라는 걸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우리 부부의 긍지였던 이 집을 말이죠. 하지만 대출이 껴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팔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팔리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적했던 딸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딸이 내뱉은 첫마디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손주가 많이 아파. 당장 수술비가 필요해.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손주까지 아프다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말한 수술비는 우리가 보험을 해약해서 만든 그 3천만 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사채를 갚을 것이냐, 손주를 살릴 것이냐. 인생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남편 승건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아파트 그냥 주택연금 말고 금매로 당장 넘기자. 돈이 얼마가 남든 상관없어.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라도 급하게 넘겨야 하는 상황. 우리 부부의 300만 원 연금은 이제 대출, 이자와 수술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절망의 끝에서 손주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집을 잃은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그날 오후 더 믿기 힘든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딸아이가 숨긴 비밀은 수술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물러갔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저는 그날 저녁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지방의 5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손주의 수술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죗값을 다 받겠다고 버틸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4억 2천만 원이면 당장 계약할 사람 있어요. 층수도 좋고 수리도 잘 되어 있어서 금방 나갈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승건 씨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억짜리 집을 8천만 원이나 깎아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당장 손주 녀석이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집은 내놓은 지 사흘 만에 팔렸습니다. 계약금을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집까지 팔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살아야 부모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주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채업자들에게도 집한 돈으로 우선 일부를 갚으니 한동안 조용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조용했던 건 저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집을 판 돈이 들어올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해결된 줄만 알았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고 사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도 작은 숨구멍이 트일 줄 알았죠. 여보, 우리 이제 욕심 버리고 저기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서 가자. 비록 집은 없어도 우리에겐 연금 300만 원이 있잖아. 그 돈이면 월세 내고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어. 남편 승건 씨의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비록 30년 넘게 일궈온 자산은 사라졌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죠. 저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연금은 여전히 든든한 동아줄 같았고 딸아이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며 하나둘 짐을 정리했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가구들을 중고로 처분하고 남편의 골프채도 제 명품 가방도 다 팔아치웠습니다. 몸집을 줄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날 남편과 저는 빈 거실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민정아, 우리 참 험하게 살았다. 그래도 이제 빚도 다 갚고 마음 편히 발 뻗고 자자. 그때 남편의 그 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가장 평온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의 카페 폐업 처리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전기세,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밀린 임금까지 우리가 갚아준 1억 5천만 원과 사채 8천만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사 전날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렸을 때 저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엄마, 사실 카페 보증금도 이미 압류됐어. 나 어떡해?
나 감옥 가는 거야? 딸아이의 비명 같은 전화를 받으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의 허물을 부모가 어디까지 덮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판 잔금이 들어오는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따님이 예전에 어머니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다른 곳에도 보험 약관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자가 연체되어 지금 잔금에서 강제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월세 보증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그 푼돈마저 딸아이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딸아이가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어떻게 부모의 목줄을 이렇게까지 쥘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장 큰 반전은 사채업자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물러갔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우리 아파트 잔금을 노린 게 아니라 남편과 제가 평생 받을 연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머니, 집 팔고 남은 돈으로는 부족한 거 아시죠? 따님이 차용증 쓸 때 어머니, 아버지 연금 수령 통장까지 담보로 설정하셨거든요. 그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연금 300만 원. 우리 부부의 마지막 목숨줄 같았던 그 돈까지 이미 딸아이의 손에 의해 남의 주머니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남편 승건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내일이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는 당장 갈 곳도 이삿짐을 실을 트럭 비용조차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평화의 무서움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더 큰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날 밤 남편 승건 씨가 제게 건넨 한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을 판 잔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얻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건만 이사 당일 아침에 마주한 현실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새벽 7시부터 오기로 했던 이삿짐 트럭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께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만 돌아왔죠. 불안한 마음에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 휴대폰을 켠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자 한 통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 및 예금 포괄 압류 통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숨줄인 월 300만 원.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안심통장이라는 특수계좌를 따로 만들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처럼 일반 통장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면 돈이 입금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연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으로 취급되거든요. 딸아이가 제 인감을 도용해 사채업자들에게 써준 강제이행 공증 서류 한 장에 은행은 가차없이 저희의 전 재산을 묶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가 손주 수술비라며 가져간 3천만 원, 그것조차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아이가 입원했다던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제 손주 이름으로 된 환자는 애초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치기 위해 아픈 손주의 생명까지 담보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 돈을 들고 딸은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남편 승건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딸이
정말 우리한테 이랬단 말이냐?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지더니 이내 가슴을 움켜쥐고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고이고 눈동자는 위로 뒤집히기 시작했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는 도중에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거든요. 집을 산 새 주인이 이사 트럭을 몰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며 당장 짐을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저는 당장 이삿짐 트럭 비용 80만 원조차 결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는 기분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날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제 인생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이 사채업자들이 아파트에 들이닥쳐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현관문에 쇠사슬을 감아버렸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팔기 직전에 이 집을 담보로 또 다른 사채를 쓴 업자들이었죠. 새 집주인은 돈 다 치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경찰을 불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하게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부의 짐은 쓰레기처럼 아파트 복도에 내던져졌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남편 옆에서 같이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대응하면 길이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명의로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남편 승건 씨의 이름으로 허위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놨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부는 단순히 돈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진 채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피의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정확히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 관리를 자식에게 맡기거나 명의를 공유한다는 건 내 목숨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보증금과 수술비를 결제해야 할 제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원 부인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살던 제가 단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연금이 월 300만 원씩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발 수술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 처절한 몰골이 불쌍해 보였는지 병원 측의 배려로 긴급 수술은 들어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밤새 수술실 앞을 지키며 저는 텅 빈 지갑과 딸아이가 남긴 짧은 문자 한 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찾지 마. 나도 살아야겠어. 살아야겠다는 딸의 그 말이 부모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처럼 들려 가슴이 난도질 당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을 마친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도에 내놓은 우리 짐들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가구들, 남편의 훈장,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이 길거리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병실에 누워있고 저는 갈 곳도 없는데 짐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결국 짐의 90%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정장 한 벌과 제 옷가지 몇 개, 그리고 당장 필요한 약봉지만 챙겨 가방 2개를 꾸렸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제가 마주한 건 5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낯선 모텔방의 차가운 천장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지만 이미 저희 집 파산 소식을 들었는지 다들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도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단돈 1만 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압류 통장을 손에 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다 말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응급실 복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의식을 되찾은 남편. 승건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내뱉은 첫 마디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 승건 씨를 응급실로 보내놓고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갔죠. 집을 4억 2천만 원에 팔았고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이랑 사채 8천만 원을 다 갚기로 했으니 그래도 우리 손에 1억 9천만 원은 남아야 하잖아. 그 돈이면 남편 병원비 내고 작은 월세방 보증금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딸아이가 사고를 쳤어도 평생 일궈온 집값이 있는데 설마 길바닥에 나앉기야 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달려간 부동산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르신, 지금 잔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따님이 집 팔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 인감을 도용해서 또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게 이중으로 설정을 걸어놨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법원에 공탁금 압류 신청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내 집을 팔았는데 내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다 갚았는데 서류상으로는 남은 돈이 0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이미 집을 팔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부모의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산 새 주인은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렸고 그 돈을 찾으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앞은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까지 남편의 입원비와 검사비 중간 정상금 350만 원을 결제하라는 문자가 날아왔거든요.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은 이미 사채업자들이 가압류를 걸어놔서 단돈 1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설마 나라에서 연금은 지켜주지 않나? 라고 믿고 싶은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인데 설마 굶어 죽으라고 다 가져갈까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연금이 압류돼서 병원비도 못 내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풀 방법이 없나요? 상담해준 변호사님은 안타까워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시면 그 돈은 찾으실 수 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신청을 해도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린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고 남편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법은 너무나 멀고 현실의 칼날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평소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민정 씨, 나도 요새 형편이 안 좋아서. 형님네 소식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애들 등록금 때문에 여유가 없네요. 결국 저는 남편의 임원 시절 받은 훈장과 낡은 시계까지 들고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66세 노파가 들고 온 낡은 물건들의 전당포 주인은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건 요새 팔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에 현금이 없다는 건 날개 없는 새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상 자산이 수억 원이면 뭐합니까? 당장 남편 치료비 낼 10만 원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죠. 보호자님,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병원비 결제가 안 되면 상급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하고 간병인도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임원 부인 소리 들으며 우아하게 살던 체면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사흘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가지고 있던 폐물 중 남은 금반지 하나를 팔아 겨우 4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일단 남편 기저귀와 간단한 생필품을 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승건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깨어난 남편이 마주한 건 절망뿐이었죠. 말이 어눌해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정아, 나 죽는 게 낫겠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185만 원이라도 찾아서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은 해야 했으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산 새 주인이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해왔습니다. 복도에 내놓은 짐들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폐기 처분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병원까지 날아왔죠. 저는 결국 짐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정장 한 벌과 제 옷가지 몇 개, 그리고 당장 필요한 약봉지만 챙겨서 가방 2개를 꾸렸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가구와 추억들이 쓰레기차에 실려나가는 걸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은 잠적했고 남편은 병들었으며 재산은 서류 속에 묶여버린 상황. 66세의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찾아간 곳은 예전 동네 시장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설거지라도 시켜주세요.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사장님은 제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찼지만 이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일단 먹고 기운 차려요. 일은 내일부터 나와요. 그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185만 원이라도 찾으면 그걸로 다시 시작하자. 자식한테 다 줘버린 내 인생, 이제라도 내가 찾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류금지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중 딸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염치 없게도 딸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잡혀 있어. 돈 안 보내주면 나 진짜 죽어. 자식의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에서 이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 승건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은지야, 너 죽어라. 우리도 이미 죽었다. 남편의 그 처절한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부모 자식 인연을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그 고통을 견디며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5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주머니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10만 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압류된 연금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집 한 돈 1억 9천만 원은 영영 법원에 묶여버린 걸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병원비를 걱정하던 그날 밤 남편의 예전 부하 직원이 병실로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식당 주방에서 10시간 넘게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고 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전기에 감긴 것처럼 찌릿거렸습니다. 66세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건 아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집 설거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매일 밤 퇴근길에 병원 들러 남편 기저귀 갈아주고 나면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줌에 오늘 일당 8만 원에서 식대 빼고 7만 5천 원입니다. 고생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쥐어주는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한때는 우스웠을 그 돈이 지금은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임원 부인 소리 들으며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짜리 옷을 고민 없이 사던 시절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남편 병원비를 대는 삶, 그게 66세에 마주한 제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끝을 모르고 바닥으로 치닫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느니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느니 하며 시간을 끌었죠. 당장 남편 승건 씨는 퇴원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내놓았던 짐들은 이미 구청에서 수거해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모든 흔적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실려갔다는 사실이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만 같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분 계신가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뉘일 방 한 칸 없어서 막막한 심정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법은 우리 노인들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와 잔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강제 퇴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보호자님, 저희도 사정은 알지만 병원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리던 그때 기적처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에 대한 압류 해제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미친 사람처럼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185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은 예전 임원 상여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을 때보다 100배는 더 벅찼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 돈을 세어주는 직원의 손길만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왜 울고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행 직원의 걱정 섞인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돈 봉투만 꽉 쥐었습니다. 300만 원 연금을 받을 때는 몰랐던 생존을 위한 185만 원의 무게.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밀린 병원비 일부를 갚고 나니 드디어 남편을 데리고 나갈 작은 방을 구할 희망이 생겼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서울 근교에는 그런 방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행색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요새 그 돈으로 방 구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저기 경기도 외곽 쪽으로 내려가 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남편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근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 없는 노인에게 세상은 방 한 칸 내주는 것도 인색하더라고요.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제 앞에 다시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병실을 찾아왔던 남편의 옛 부하 직원 김 실장이 이번에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모님, 제 친구가 운영하는 다세대 주택에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주시고 일단 상무님 모시고 들어가세요. 경기도 변두리의 낡은 빌라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김 실장은 남편을 업어서 4층까지 올려다 주었고 저는 텅 빈 방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 승건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정아, 미안. 하다. 나 때문에. 이 고생을. 여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우리 이제 185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둘이 아껴 쓰면 밥은 안 굶어. 나 이제 식당 일도 익숙해졌어. 남편의 마른 손을 잡으며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우리 부부는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시장 설거지 일에 손은 퉁퉁 불어터지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재활운동을 도와주느라 눈 붙일 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딸아이의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협박 문자를 보내왔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가 제 목을 조르는 꿈을 꾸다 깨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이 나이에 남의 집 불판을 닦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해서 창고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사실입니다. 김 실장 같은 조력자가 없었다면 저희는 정말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연금 185만 원 중 월세 30만 원, 남편 약값 4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건 115만 원. 거기에 제 일당을 합치면 그럭저럭 두 사람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소고기를 먹거나 골프를 치러 다닐 수는 없었지만 남편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하나 놓고 먹는 저녁 식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숨을 돌릴만 하니까 법원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일반 사채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만 갚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딸아이가 제 신분증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일당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딸아이의 심장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증오심이 솟구쳤습니다. 아침에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는데 어쩔 거예요?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가서 다 말할 거야. 내 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친 범죄자라고. 과연 저는 경찰서에서 딸아이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된 그 억울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착한 이 작은 월세방에 어느 날 밤늦게 누군가 문을 두드렸거든요. 저는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조차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 서 있던 그 인물은 저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야심한 밤, 낡은 빌라의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예리한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건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론 매일 밤 무사하길 빌었던 제 딸아이 은지였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어디 갔는지 때 절은 옷차림에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갈 곳이 없어. 경찰들이 나 찾고 있단 말이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발치를 붙잡고 통곡하는 딸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며 등을 쓰다듬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방 안에서 휠체어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있는 남편 승건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자식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두고 저는 더 이상 엄마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가 저를 찾아온 건 반성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일당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지자
최후의 보루로 부모의 연금 185만 원이라도 뜯어내려 했던 거였죠. 저는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가라. 너는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부부 인생을 도둑질한 범죄자일 뿐이야. 제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딸의 가슴이 아니라 제 가슴을 먼저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정말 죽음뿐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냉정하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신고하던 그 순간의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딸을 보내고 난 뒤 법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과정은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김 실장이 소개해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딸이 제 인감을 도용해 저지른 이중대출과 사채 공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주장하던 그 무시무시한 이자들은 전부 법정 금리를 초과한 불법이었고 딸이 위조한 서류들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가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법원에 묶여있던 아파트 매매 잔금 1억 9천만 원 중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은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앉아 운명이라며 울기만 했다면 저희는 평생 그 빚더미 아래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은 길어졌고 그 사이 남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185만 원 중 절반 이상이 남편의 재활치료비와 약값으로 빠져나갔죠. 저는 시장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밤에는 빌라 청소까지 맡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66세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귀가하는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 승건 씨가 재활기구를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다시 주먹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민정아, 나 다시 걷는다. 내가 당신 고생 끝내줄게. 어눌한 말투였지만 남편의 그 의지가 저를 버티게 하는 지원금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185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참 위대한 돈이더라고요. 허례허식 다 버리고 남편과 둘이서 머리 맞대고 가계부를 쓰니 비록 쪽방이지만 쌀통이 비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임원 부인 소리는 못 들어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남편 약을 사고 따뜻한 국을 끓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 은지는 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면회를 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독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소중한 건 감옥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제 곁에서 숨쉬고 있는 남편과 우리의 남은 존엄이었으니까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던 날 법원에서는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갈 뻔한 잔금 중 약 1억 2천만 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억울한 빚들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1층을 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드나들 수 있는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이었죠. 비록 연금은 여전히 185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집을 구하고 남은 푼돈을 보험과 비상금으로 묶어두니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내 노후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그 부끄러움을 털어내기 위해 제 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그제야 비로소 남편과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한 새 집 마당에 남편이 서툰 솜씨로 심은 상추와 고추가 싹을 틔웠을 때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300만 원 연금을 받고 5억 아파트에 살 때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내 삶을 찾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 승건 씨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참 멀리 돌아왔다. 그래도 이제 진짜 우리 둘만 남았네. 과연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는 이제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오며 뼈저리게 느낀 시니어들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진심을 전해드릴게요.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1층 빌라에서 남편과 단둘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마당에 심은 상추가 제법 파릇파릇해졌고 남편 승건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185만 원의 연금과 제가 파트타임으로 벌어오는 푼돈. 예전의 300만 원에 비하면 초라한 액수지만 지금의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합니다. 딸 은지의 소식은 가끔 들려오는 재판 결과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고 편지도 읽지 않지만 밤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억지로라도 누르려 노력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내 인생 전체를 도륙당하는 일 한 번이면 족하니까요.